러시아 북극 함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상회의는 끝없이 소집됩니다. 그러나 전차고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적은 전진하는데 우리는 움직일 전력이 없습니다. 3년입니다. 전차는 단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은 40년 된 전차에 그들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혹한 시험, 기동성, 납기, 모든 지표가 단 하나의 국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정반대로 내려졌고 그 순간부터 북부 방어선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제야 저는 인정합니다. 이는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방벽을 무너뜨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드러난 충격적인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영하 20도. 바람이 얼굴을 찢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시험장엔 두 대의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그리고 한국 K2. 저는 평가단 선임 분석관으로서 이 둘을 비교해야 했죠. 공정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K2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공정함 같은 건 필요 없어졌습니다. 혹한 시험장에서 K2는 모든 면에서 승리했습니다. 성능, 신뢰성, 기동성. 그런데 회의실에선 전혀 다른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나토 균형, 외교 조율, 정치적 고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국가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하일리히 볼드센입니다. 노르웨이 육군 지상전력평가국 선임 분석관으로 23년간 근무했죠. 트롬소에서 태어나 군에 입대한 뒤 혹한 기동전과 기갑전력 평가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북유럽 전선에서 전차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영하 30도를 견디고 눈 덮인 경사를 오르며 적의 포탄을 막아내는 방벽이죠. 그래서 저는 전차를 볼 때 감정을 배제합니다. 수치와 데이터만 봅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노르웨이는 차기 주력전차 선정을 위한 혹한 적응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후보는 두 개였죠. 독일 레오파드와 한국 K2. 저는 평가단 핵심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K2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비유럽산 전차가 북유럽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질 편견이었습니다. 시험 첫날 아침, 시험장 기온은 영하 21도였습니다. 손가락이 시리고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날씨였죠. 이런 환경에서 기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압이 굳고 엔진이 신음하며 장비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혹한 시험은 까다롭습니다. 전차의 진짜 체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K2가 먼저 엔진을 켰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시동이 걸리는데 2.8초. 레오파드도 문제없이 시동을 걸었지만 3.3초가 걸렸습니다. 0.5초 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0.5초는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K2 엔진 반응 속도 우위. 기동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K2가 경사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눈이 30cm 이상 쌓인 15도 경사, 일반 전차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K2는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궤도가 눈을 갈아치우며 앞으로 나아갔고 차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중턱에서 멈추지 않고 포탑을 돌렸습니다. 이동 사격 준비였죠. 포성이 울렸습니다. 첫 발이었습니다. 관통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1200m 거리의 표적이 뚫려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노르웨이 평가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논의는 끝났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중이 아니었습니다. 이동 중 경사로에서 영하의 환경에서 첫 발의 표적을 뚫어버린 것이죠.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야수였습니다. 레오파드 차례가 왔습니다. 독일 전차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장갑도 두껍고 포도 강력했죠. 경사로를 오르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했고 이동 사격 시 차체 흔들림이 K2보다 컸습니다.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발에서 명중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2와 비교하면 한 박자 느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K2 기동성 우위 명확, 사격 안정성 탁월, 경사 적응력 최상,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혹한 환경 최적화 전차, 탄약 적응 테스트도 진행됐습니다. 영하 환경에선 탄약의 화약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냉각된 상태에서 첫 발을 쏠 때 불량률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K2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0발 중 10발 모두 정상 발사, 정상 명중이었습니다. 레오파드는 10발 중 1발에서 미세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0.3초 정도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장에선 그 0.3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야간 기동 테스트까지 끝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K2가 우리가 찾던 전차라는 것을요. 열화상 장비 반응 속도, 야간 조준 정확도, 저온 환경 내구성, 모든 면에서 K2가 앞섰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현장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2는 기동성, 엔진 반응성, 사격 안정성에서 우위가 명확하다. 노르웨이 북부 전선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로 판단된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평가단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8명의 평가관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K2가 낫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선택은 명백합니다. 군 내부 분위기는 확정적이었죠. 이제 결론은 정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회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술 보고 대신 다른 문서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외교부 문건이었습니다. 독일과의 에너지 협력 검토, 나토 내부 입지 강화 방안, 유럽 방산 협력 체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전차평가회의에 외교 문서가 개입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야 할 건 전차지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하일리, 이번엔 좀 복잡할 것 같아. 위에서 독일 쪽을 밀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 저는 되물었습니다. 기술 평가는 끝났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군사는 기술로 결정되지만 계약은 정치로 결정된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렸습니다. 끝없는 설원이 하얗게 빛났죠. 저는 그 백지 같은 풍경을 보며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저 하얀 설원이 언젠가 피로 물들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정치가 군을 이기는 순간 나라가 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혹한의 시험장에서 저는 전차가 아니라 미래를 본 겁니다. K2가 언덕을 오를 때 저는 엔진음이 아니라 전장을 갈라버리는 의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술 보고 대신 외교 문건이 우리 책상 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첫 줄엔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필요함. 회의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기술평가 최종 회의가 열린 날 저는 그 차이를 즉시 느꼈죠. 평소라면 군 장교들이 대부분인 회의실에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외교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전차 사양서가 아니라 다른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회의는 기술평가 회의였습니다. 전차의 성능을 논의하고 데이터를 검토하며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자리였죠. 그런데 왜 외교관들이 여기 있는 겁니까? 저는 옆자리 동료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왔대. 독일 관련 협력건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군 기술 책임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혹한 시험 결과 K2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기동성, 사격 안정성, 엔진 반응 속도 모두 레오파드를 상회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수치를 띄웠습니다. 명확한 데이터였습니다.
누가 봐도 K2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인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독일과의 에너지 협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독일을 실망시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너지 협력?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국방 전력인데 왜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군 책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외교적 사안이고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외교관이 끊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가 방어해야 할 건 국토입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전차는 외교 도구가 아니라 전투 무기입니다. 성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볼드센 분석관, 당신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략은 군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옳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안보를 희생시켜선 안 됩니다. 전차는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토 내 입지, 독일과의 장기 협력, 유럽 방산 네트워크 같은 단어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차를 아는 사람은 저뿐인데 결정은 외교가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상관을 붙잡았습니다. 대령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성능 평가를 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K2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외교부가 개입하는 겁니까? 대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일리,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건 우리 손을 떠난 문제야. 위에서 이미 방향을 정한 것 같아. 저는 되물었습니다. 방향이요? 무슨 방향입니까? 대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토 고위층에서 독일을 밀어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아. 유럽 방산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한국 전차가 유럽에 들어오면 균형이 깨진다고 보는 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균형이요? 우리 병사들 목숨보다 균형이 중요합니까?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군의 판단을 외교가 짓밟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차기 주력전차 기술 비교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노르웨이 독일 전략 협력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데이터는 뒤로 밀려나 있었고 첫 장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나토 내부 균형 유지 필요성, 유럽 방산 생태계 보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필요함.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변명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 몇 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일리, 우린 최선을 다했어. 데이터는 명확했고 평가는 공정했어. 하지만 결국 정치가 이긴 거야. 다른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치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거지.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국가가 진 겁니다. 정치는 승리했지만 안보는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선 좌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냉소적인 말들이 돌았습니다. 기술평가가 뭐하러 필요해? 어차피 정치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뭘 평가하든 상관없어. 위에서 이미 정했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군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부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고위 관료가 참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K2가 더 뛰어나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독일을 실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고 독일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안보를 우선할 겁니까? 에너지 위기가 끝나면? 독일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까지 우리 병사들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관료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볼드센 분석관, 당신은 전차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전차를 봅니다. 하지만 그 전차 안에 들어갈 병사들도 봅니다. 그들의 안전이 외교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관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전차가 아니라 정치였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차라도 책상 위 정치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이 회의에서 저는 군인이 아니라 방청객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정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장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죠.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탁자 위 문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레오파드 EH를 구매 결정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안? 회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결정한 초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문서를 받고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미 결론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기 주력 전차 최종 선정을 위한 회의입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혹한 시험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2는 기동성, 엔진 반응 속도, 사격 안정성 모든 면에서 레오파드를 상회했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영하 20도 환경, 경사로 기동, 이동 사격, 탄약 적응성, 모든 항목에서 K2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평가단 8명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차는 외교 도구가 아닙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수한 전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K2가 그 전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몇몇 군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외교부 인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볼드센 분석관의 의견은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략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요? 병사들의 안전보다 더 큰 그림이 뭡니까? 외교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 나토 내 입지, 유럽 방산 생태계. 이 모든 것이 국가 안보의 일부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차가 없으면 그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제때 도착하지 않는 전차는 전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기술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 협력, 장기적 관계, 정치적 균형 같은 단어들만 오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 EH를 차기 주력 전차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과반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군장교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 EH를 차기 주력 전차로 선정합니다. 해머 소리도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통과됐습니다. 그 정적이 저에게는 폭발음보다 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교가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장교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다. 국가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것이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설원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잃은 게 아닙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전장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레오파드 EH를 선택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성능이 아니라 관계로. 우리가 택한 것은 전차가 아니라 변명이다. 이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며칠 뒤 군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전차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가 그걸 막았다.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전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를 것이다. 그 글은 곧 삭제됐지만 모두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저는 상관을 찾아갔습니다. 대령님, 이 결정을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까?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네. 계약서에 서명만 남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언제 전차를 받습니까?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일이 약속하길 2년 안에 첫 배치를 시작한다더군. 믿거나 말거나지.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을요. K2가 아닌 레오파드라니 그들은 국방을 하나의 치정 외교로 취급했습니다. 내가 본 모든 전투 데이터가 정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빈 회의실, 테이블 위의 문서들, 그리고 창밖의 하얀 설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실패한 선택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택한 정치 결정은 병사들의 장례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방패가 종이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공백을 러시아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웃으면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납기일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독일이 약속한 날짜였죠. 저는 새벽부터 북부기지로 향했습니다. 전차를 받을 준비를 하는 대기조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새 전차가 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2시, 오후 1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국방부로부터였습니다. 생산 일정 조정으로 인해 납기가 연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언제 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다. 독일이 새 날짜를 알려줄 것이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변명만 도착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납기일이 왔습니다. 2021년 6월.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산 라인 점검 중. 납기 재조정. 세 번째는 9월이었습니다. 부품 수급 지연. 네 번째는 12월이었습니다. 공장 가동률 조정.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약속, 기대, 그리고 연기. 저는 독일 생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제조업 전반의 붕괴가 진행 중이었죠. BASF는 생산을 축소했고 BMW는 공장을 멈췄습니다. 전차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번째 경고 보고였습니다. 전차 공백이 길어질수록 북부 방어선은 붕괴 위험에 노출됩니다. 독일의 생산 능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계요? 관계가 전차보다 중요합니까? 우리 병사들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관료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볼드센 분석관, 계약은 이미 체결됐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납기가 안 지켜진다는 건 전장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사들이 낡은 레오파드를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전차였습니다. 차체 곳곳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2020년대 군대가 맞나요? 다른 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박물관 전차로 전쟁 준비하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한 독백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병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나라가 되었다. 군이 한 말 중 정치가 들은 건 단 하나도 없다. 202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전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노르웨이가 받은 전차는 0대였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북쪽 해역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함대가 증강 배치됐고 훈련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배치할 전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준비를 끝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독일의 변명만 듣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K2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전차가 오지 않은 날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였다. 국가의 방패는 강철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잃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분석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견디는 것뿐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훈련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낡은 레오파드의 엔진이 고장났고 수리 부품이 없어서 3주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정비병이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이제 못 씁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할 전차가 없었습니다. 그 전차는 여전히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쇳덩이로.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려 하는데 나라는 아이들을 지킬 생각이 없다. 적은 준비를 끝냈는데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 2023년 초 독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부터 순차 인도 시작 예정. 저는 그 문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기를 견뎠습니까? 정치가 전차보다 앞에 서는 순간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저는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더 이상 납기 지연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붕괴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미 계약했고 정치는 움직이지 않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일이 일어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3년.
우리 전차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위험만 증가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2022년 가을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180대 인수 완료.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완료? 벌써? 폴란드가 계약한 게 언제였죠? 2022년 초였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80대를 다 받았다고? 저는 관련 기사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첫 K2 전차가 도착한 날짜는 계약 후 6개월째였습니다. 약속된 날짜 그대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영상도 있었습니다. K2 전차들이 폴란드 군사기지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깨끗하고 새로운 전차들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까지 함께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패키지 납품이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일정대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180대. 우리는 0대였습니다. 폴란드는 1년 안에 모든 걸 받았고 우리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180대 대 0대. 이건 숫자가 아니라 운명의 격차였습니다. 노르웨이군 내부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젊은 장교들이 폴란드 훈련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K2가 설원을 달리는 장면, 이동 사격 훈련, 야간 작전 시연. 완벽했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 전차들이 우리에겐 숫자 0이야. 다른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뭘 선택한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폴란드 국방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전차는 상징이 아니라 생존 도구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독일이었습니다. 왜? 나토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외교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협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0대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전차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 굴레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요. 폴란드는 무기를 받았고 우리는 변명을 받았습니다. 저 전차 한 대마다 노르웨이의 실수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폴란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폴란드는 K2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를 모두 약속된 일정 내에 인수했습니다. 지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우리 상황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약 후 3년이 지났으나 전차 인수는 0대입니다. 독일은 11차례 납기를 연기했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하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동부 전선에 K2를 배치하고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전투준비 태세는 90%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노르웨이 북부 방어선은 여전히 노후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투준비 태세는 60% 미만입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폴란드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뒀고 우리는 외교를 우선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장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K2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쯤 폴란드처럼 전력을 갖췄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하지 않았겠죠.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국 생산 라인은 이미 다른 국가 주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문해도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장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린 기회를 잃은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가의 손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폴란드 국방부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기술 이전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향후 폴란드 내에서 K2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까지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우리는 독일과 어떤 협력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차는 오지 않고 기술 이전도 없고 파트너십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연기 통보뿐이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폴란드는 방위력을 상승시켰고 주변국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북부 방어선이 뚫릴 우려 때문에 독자적 배치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차이는 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량차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여부입니다. 폴란드는 전쟁을 앞에 두고 선택했고 우리는 외교를 앞세워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약속은 강철이었고 우리의 선택은 종이었습니다.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 내부에선 자조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폴란드는 강해졌고 우리는 이유만 많아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폴란드 전차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전차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180대 대 0대. 폴란드는 선택했고 우리는 눈치를 봤다. 저들은 방패를 얻었고 우리는 공백을 얻었다. 우린 잘못된 싸움에 진 것이다. 정치는 승리했고 안보는 패배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다. 인정해야 한다. 2023년 초 저는 유럽 방산 동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독일 제조업 붕괴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고 얼어붙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280% 폭등. BASF 화학 공장 생산 축소 50%. BMW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 공장 가동률 60% 급락.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0%? 이건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독일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공급망이 끊겼죠. 대체 에너지원을 찾았지만 가격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독일 제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는 쓰러져가는 나라에 전차를 맡겼다. 2019년에 계약할 때 독일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유럽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죠. 하지만 4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80% 자국 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엔진, 포, 장갑, 전자장비 대부분을 자체 생산했죠. 외부 의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에도 생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생산 일정을 하루 단위로 자동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군수를 통합한 생산 라인이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야간조를 투입하고 부품 공급을 재배치했습니다. 지연 요인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군사력이 아니라 산업전쟁의 승리다. 한화와 현대로템 엔지니어들이 공정표를 매일 수정하며 납기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 달 단위로 생산을 계획했지만 한국은 하루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국제방산 평가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극찬이었습니다. 신뢰성 최상, 정비 편의성 우수, 가격 대비 성능 압도적. 미국 육군도 K9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이 유출됐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위협이 되고 있다. 기술력과 생산 속도 모두 우리를 앞서고 있다. 일본조차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납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반면 독일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저는 독일 방산업체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레오파드 생산 라인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에너지 비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었죠.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독일은 자국 군대에 공급할 전차도 제때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도 전차가 필요한데 왜 수출 계약을 받았나? 독일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전차를 공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불가능입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답변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독일을 압박할 수 없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요? 독일은 지금 전차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로 전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관료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볼드센 분석관,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전차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안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한 장교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건 독일의 기술이 아니라 독일의 이미지였군요. 다른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지는 전차를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일리,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믿었습니다. 독일의 과거 영광을요. 하지만 한국은 현재를 보여줬습니다. 실력과 속도를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약했습니다.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줄이 길어요. 우리 차례는 한참 뒤입니다. 동료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기회를 놓쳤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회만 놓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 독일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언제 정상화됩니까?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정치 문제입니다. 5년? 10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노르웨이 계약은?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선택했다고. 유럽 안보 전문가 한 명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공백을 채웠고 그 자리는 다시 독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때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은 거대한 공장이지만 한국은 거대한 엔진이었다. 우리는 이미 무너져가던 상징을 붙들고 있었다.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신화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독일의 명성은 과거였고 한국의 실력은 현재다. 국가의 운명을 정치에 맡기면 결과는 붕괴뿐이다. 저는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2023년 여름 유럽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체코가 독일 레오파드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물량 지연이 심각했기 때문이죠. 대신 체코는 한국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핀란드도 움직였습니다.
K9 추가 도입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도 K9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유럽 전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 군사평가단이 발표한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속도와 신뢰를 갖고 있다. 속도와 신뢰. 저는 그 두 단어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독일은 속도를 잃었고 우리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각국의 움직임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럽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중심의 방산 체계가 무너지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시작이었고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미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졌다. 군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제자리입니다.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장교가 거들었습니다. 폴란드는 벌써 전력화했고 체코도 움직이는데 우리만 독일 변명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합시다. 안보가 아니라 외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전력 공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볼드센 분석관, 너무 극단적입니다. 독일도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곧이요? 언제입니까? 5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방어합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핑계만 말합니다. 에너지 위기, 독일 사정, 나토 관계.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장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관료가 반대했습니다. 그럼 독일과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약이 아니라 재협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계약을 깬 게 아닙니다. 독일이 못 지킨 겁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여러 장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다른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 냉소가 확산됐습니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벌써 훈련 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뭐지?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비꼬았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고등어 주문했나 봐. 한참 안 오네. 저는 그 조롱들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 조롱들은 사실이다. 그게 더 아프다. 군대 내부에서 자조가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독일의 전차 생산 정상화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공백을 채웠고 그 자리는 다시 독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K2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폴란드처럼 전력을 완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를 선택했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에서 뒤늦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K2 추가 도입 검토가 언급만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산 라인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2차 주문,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줄이 길었습니다. 저는 담당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관료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3년은 대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측에서 생산 스케줄이 꽉 찼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또다시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린 기회를 잃었다. 전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일리, 정말 방법이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잡으려 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보는 기회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잃었고 그것은 곧 국가의 손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유럽 방산 구조의 변화와 노르웨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폴란드가 증명했고 체코와 핀란드가 따르고 있다. 노르웨이만 과거에 묶여 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린 독일이 아니라 독일의 그림자를 믿었다. 전차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된 자존심이다. 폴란드는 강해졌고 우리는 이유만 많아졌다. 저는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고위장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볼드센, 자네 보고서 읽었네. 내용은 맞아. 하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받아들여집니까? 전쟁이 터진 다음입니까? 장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답답하네.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바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한국 무기 도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코는 K9 계약을 체결했고 핀란드는 추가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K9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노르웨이만 빈 동그라미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한국 무기로 채워지고 있었지만 우리만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혼자 과거에 남겨졌다. 2024년 초 저는 노르웨이 북부 전선으로 마지막 시차를 떠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죠. 23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전차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낡은 레오파드들만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전차들이었죠. 녹이 슬고 부품이 부족해서 정비만 반복하는 쇳덩이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전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쓸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2020년대에 1990년대의 방패를 들고 있구나. 옆에 있던 정비병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분석관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9년 혹한 시험 자료였습니다. K2 평가 보고서였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혹한 적응 시험 결과 K2 압도적 우위. 기동성 최상, 사격 정확도 최고, 엔진 반응 속도 최고. 평가위원 8명 전원 일치 의견 기술적 우위 명백. 저는 가슴을 쥐었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K2가 최고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가 막았으니까요. 저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독일 선택 근거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군사적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치적 조율, 나토 내부 균형, 독일과의 에너지 협력, 유럽 방산 생태계 유지, 외교적 연계 강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린 안보를 정치화 바꿨다. 전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능이 아니라 외교였습니다. 병사들의 생명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폴란드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K2 전차 180대 전량 배치 완료. 전투준비 태세 완성. K9 자주포 212문 작전 투입. FA-50 전투기 48대 훈련 완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안전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폴란드는 미래를 선택했고 우리는 과거를 지켰다. 그들은 실용을 택했고 우리는 체면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강해졌고 우리는 약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일리 볼드센 최종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남기는 개인적 기록이었죠. 후대 장교들이 읽기를 바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2019년 노르웨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K2와 정치적으로 안전한 레오파드.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독일과의 관계, 나토 균형, 에너지 협력.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3년 동안 단 한 대의 전차도 오지 않았다. 11차례 납기 연기, 무수한 변명, 끝없는 기다림. 반면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1년 만에 180대를 받았다. 약속된 날짜 그대로였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실력의 차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고 독일은 없었다. 한국은 80% 자국 공급망으로 움직였고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무너졌다. 한국은 하루 단위로 생산을 조정했고 독일은 공장 문을 닫았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시험장에서 K2가 설원을 달리던 그날도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차만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을 잃었다. 타이밍을 잃었다.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미래를 잃었다. 폴란드는 지금 동유럽 최강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30년 된 전차로 북부를 지키고 있다. 안보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사는 것이다. 폴란드는 그 결정을 했고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했고 우리는 외교를 고려했다. 결과는 명백하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치는 실패했다. 그러나 군은 이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음 선택은 반드시 실력의 편에 서라. 성능을 보라. 납기를 확인하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라.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쇄했습니다. 10부를 뽑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후배 장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 경로로는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공식으로 퍼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읽을 겁니다. 저는 북부기지로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였습니다. 저는 전차구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K2가 있어야 했습니다. 180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개 대대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에 말하는 것이었죠. 우린 전차를 잃지 않았다. 선택을 잃었다. 안보는 상징이 아니라 속도다. 정치는 변명으로 움직였고 전쟁은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폴란드는 시간과 싸웠고 우리는 체면과 싸웠다. 실력을 버리면 생존도 버려진다. 이건 교훈이 아니라 경고다. 우리가 겪은 이 실패를 다음 세대는 반복하지 말기를. 그 말은 노르웨이 군 내에서 비밀리에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그 말은 계속 전달됐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읽었고 사관생도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일리히 볼드센의 경고를. 어떤 장교는 그 보고서를 각성문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노르웨이 방산의 치욕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퇴식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짧았습니다. 23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싸우지 못한 것입니다.
2019년 저는 K2가 최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선택에선 실력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병사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노르웨이 북부 전선은 지금도 공백 상태입니다. 전차 전력이 완비되지 않은 기간이 5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전략적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성능 우위의 K2를 알고 있었고 현장 시험에서 확인했으며 보고서에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고 결과적으로 자국 방어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동일 시기에 폴란드는 한국 장비를 즉시 전력화하며 전선을 안정시켰고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비입니다. 전력 공백은 시간을 들여도 메울 수 있으나 결정의 신뢰도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다음 선택만큼은 감정도 체면도 배제하고 오직 실전 능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제가 23년간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K2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